지금은 이제 생성 AI 시대죠. 근데 이게 다음 플랫폼이야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이제 네이버죠. 사운을 걸고 전사적으로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이버의 핵심 수익 모델은 여전히 검색 광고예요. 정답만 보여준다. 그러면 검색 광고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PC에서 모바일 전환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안 그렇거든요. 일단 체류 시간이 높아졌어요. 두 번째는 타겟팅 때문에 그렇거든요. 인공지능도 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사실 뭐 클로바 X나 뭐 하이퍼 클로바 X는 이미 본 거잖아요. 감흥이 크게 없었는데 Q의 모습이 가장 감흥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네트워크 신재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월 11,900원 아웃스탠딩 최용식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네이버의 생성 AI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물론 티타임즈에서도 생성 AI 많이 다뤘었고 했는데 여태까지 기술에 대해서 좀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요 두 분과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질문부터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만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네이버 클로바 X가 나온 거잖아요. 네. 이게 과연 돈이 될까? 한번 그걸 처음부터 돈이 될까?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돈이 될까 안 될까 명확하게 얘기는 하기는 어렵겠지만 돈을 되기 위한 네이버의 전략은 눈에 보여요. 네.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네이버는 이제 검색 기업이니까 지금까지 수익 모델이 사람을 많이 모아서 유저를 모은 다음에 광고를 보여준다. 이게 기본적인 수익 모델이었는데 1차적으로 요 서비스는 B2B 쪽 향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챗GPT도 마찬가지죠. 이용자들한테 돈을 받긴 받지만 그게 메인이라기보다는 결국은 API를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바 X가 탑재된 하이퍼 클로바 X가 탑재된 서버 자체를 파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B2B 클라우드 기반의 B2B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는 눈에 보이죠. 근데 이게 요때는 한국형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많은 산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챗GPT에다가 가서 질문을 하면 질문한 사람이 무슨 개인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회사 비밀정보를 올릴 수도 있고 그래서 챗GPT 못 쓰게 하는 그런 회사들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회사 안으로 가져와서 거기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네이버가 하면 그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당장은 돈이 안 되는 거는 사실 좀 뭐 후술하겠지만 명확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좀 이런 것 같아요. 네이버 서비스만 보더라도 돈 되는 페이지는 사실은 메인 페이지와 검색 결과 페이지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돈이 뭐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거의 안 된다고 봐도 돼요. 근데 그 두 개 페이지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와 그런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 두 곳에 뭐 매출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전반적인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이퍼 클로바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한 이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당연히 돈이 당장은 안 될 테고 그러겠지만 어쨌든 네이버가 그리는 새로운 생태계에 있어서 그게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메인 페이지나 아니면 검색 결과 페이지처럼 돈을 벌리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나오기 전에 일단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른 또 한편으로는 전환기인 것 같아요. 전환기 뭐랄까 그 기술적으로 10년 전에 PC에서 모바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거기서 기업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죠. 남던가 아니면 변화하던가. 거기서 일부 기업은 굉장히 과감하게 변화를 하기도 했고요. 근데 또 일부 기업은 계속 타이밍을 재다가 굉장히 적절한 시점에 딱 들어가기도 했고요. 뭐 아니면 또 일부 기업은 그냥 뭐 이렇게 먼 산만 바라보다가 회사 망하고 말았는데 근데 좀 네이버는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사운을 걸고 전사적으로 트렌드가 바뀔 거라고 확신하고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따지면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잘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정말 네이버가 처음에 생각한 그 그림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그게 품질이 나온다면 그러면 비즈니스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저희가 한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때 생각을 하니까 특히 게임만 하더라도 이게 MMORPG가 막 유행을 하던 PC에서 갑자기 모바일로 넘어왔는데 이거는 뭐 애니팡하고 있으니까 네. 돈의 단위가 달랐잖아요. 그래서 이러다가 게임사 다 말라 죽는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NC소프트 같은 데가 얘네 대체 뭐해? 얘네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계속 관망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리니지 M을 딱 냈는데 이게 돈을 더 잘 벌잖아요. 막 PC보다. 그런 이렇게 전환기인 것 같다라는 게 확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네이버가 보는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 최수현 대표 기조연설을 보면 네. 그 행사의 기조연설에 옛날에 PC, 지금 모바일, 앞으로는 AI가 새로운 플랫폼이다 라고 네이버는 그거에 다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모바일 시대에 카카오웹에서 조금 늦은 것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에서 네이버가 어떤 장악하기 꽤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 이제 AI는 절대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읽히긴 하는데 네. 사실 우리 IT 역사 쭉 보면 이게 차세대 플랫폼이야 라고 주장한 것들이 꽤 있어요. 뭐 한동안은 블록체인이 차세대야, 그죠? 뭐 차세대 인터넷은 블록체인이야 이런 네.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그냥 블록체인은 어떤 새로운 투자 자산 중에 하나일 뿐 뭐 그게 어떤 새로운 플랫폼이 되진 않았어요 아직. 그쵸. 또 메타 같은 회사는 메타버스가 미래의 플랫폼이야, 모든 걸 메타버스에 걸겠어라고 했는데 이제 메타버스는 조금 이제 아직, 슬슬 네. 이제 좀 이야기가 잊혀져가는 상황이고 지금은 이제 생성 AI 시대죠. 근데 이게 다음 플랫폼이야라고 주장하는 회사가 이제 네이버죠. 근데 진짜 다음 플랫폼인지는 그 가치를 정말 증명을 해야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게 좀 위험하잖아요. 사실 선빵 때리는 게 네. 카카오톡처럼 완전히 선두로 올라설 수 있는 진짜 조그만한 어떤 스타트업이 선두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가 하면 아까 메타나 이런 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너무 선빵 때리는 회사들보다는 이렇게 NC나 이런 데처럼 좀 보다가 되는 판이네 그때 들어가는 게 돈을 좀 더 잘 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엄청 지금 큰 갈림길이긴 하네요 네이버한테. 그래서 사실 그 이론을 거의 뭐 이론에 가까운 건데 그거를 처음 만든 사람이 앤디 그로브라는 인텔 창업자가 그런 걸 처음 했어요. 원래 이제 메모리로 가다가 이제 CPU로 전환을 했잖아요. 그 분이 쓴 그 저서에 따르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이 기술 트렌드가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이제 카산드라의 이제 뭐 예언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 예언이 틀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런 이제 신호가 여러 가지 오는데 굉장히 이제 틀린 경우가 많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그 앤디 그로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신호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걸 경영자가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 그 기준 좀 여러 개 제시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든지 특히 영업사원들과 늘 면담을 해라. 왜냐면 그들이 이제 가장 시장에서 그 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자원을 리소스는 이 정도만 할당해라라든지 아니면 CEO의 시간에 어느 정도에 할당해라. 그래서 뭐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하다가 확신이 들고 나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실 CPU 관련된 종사자들과 만난다든지 이런 걸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굉장히 이제 그 과감하게 들어간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게 좀 경영진들이 아무래도 젊고 그리고 지금 좀 내부 사정을 보니까 약간 이게 뉴피플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약간 그것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인 거고 이게 과연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거는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네. 과연 여기서 얼마나 파일을 먹을 것이냐 이건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이라는 게 항상 막 한 3번의 파고가 있기 때문에 이번이 몇 번째 파고인지 항상 확신이 없잖아요. 이게 마지막 파고면은 확실히 돈이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시간이 나중에 오는 경우도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그런 많은 면에서 좀 고려해야 될 게 많아서요. 고려해야 될 것들은 저희가 오늘 차근차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지난달 24일인가요? 간담회를 하고서 네. 그날 바로 보여준 서비스는 클로바 X라는 거잖아요. 네네. 요 클로바 X 그다음에 저희가 원래 알기로는 뭐 Q가 나온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게 클로바 X는 뭐고 아직 안 나오는 Q는 뭐고 요거를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가시는 게 좀 명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비교해서 이제 설명하면 가장 쉽겠죠. 지금 얘기하는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게 있어요. 먼저 이거는 오픈 AI로 치면은 GPT-4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죠. 그런 기본 모델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네이버가 이거는 네이버 이미 있었어요. 하이퍼 클로버 X. 근데 이번에 새로 발표된 거는 클로버 X, 하이퍼가 없는 클로버 X. 이거는 오픈 AI로 치면 챗GPT. 그러니까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거기에서 이제 채팅을 통해서 UX를 만들고 글을 쓰거나 뭐 코딩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대화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채팅 서비스. 그게 이제 클로버 X입니다. 그 다음에 Q라는 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어요. 네이버가 이거를 클로버 X는 그냥 대화 앱 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네. 이제 웹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거를 네이버의 검색과 붙이는 게 Q입니다.
빙 같은 건가요? 빙. 네, 뭐 비교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네이버가 그리고 있는 그림은 전혀 다르긴 한데 뭐 빙은 사실 링크 붙여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큰 네, 차이로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검색과 이제 기존의 이런 채팅 LLM 그 기본 모델과 검색 서비스가 합쳐진 새로운 서비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클로바 X를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챗GPT랑 비교했을 때 확 뭐 다른 것 같지는 않고 거의 네. 비슷했던 것 같고 바드랑도 거의 비슷한 것 네. 같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번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번 달에 나올 Q 같은 경우는 검색 서비스랑 이제 맞물리면서 네이버의 주장과 욕심은 빙챗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서비스로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정도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네이버 검색 결과가 구글이나 빙과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 거기에 LLM이 붙는 서비스도 구글이나 빙과는 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클로바엑스도 지금 보면은 스킬이라고 하는 그 플러그인 기능이 2개 들어가 있는데 네이버 쇼핑이랑 네이버 여행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쇼핑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이런 거 추천해줘라고 하면 바로 뜨더라고요. 이렇게 막 목록이. 그게 확실히 챗GPT 처음에 나왔을 때랑은 조금 다른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Q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에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주관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취재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그 누구보다 IT 업계에서 마당발로 많은 이 스타트업 대표님들, IT 업계 많은 전문가분들과 소통하고 계시는 우리 최 대표님께서 업계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이 클로바 X라고 하면은 많은 지금 브랜딩 자체가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LLM 뭐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실제 지금 나오고 나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프로덕트라는 게 뭐 평가가 주관적이라고 말씀 주셨지만 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 눈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은 그렇게 꽤나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지 않다는 거. 어쨌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 대표님들에게 물어봤는데 나는 공통적인 의견은 기본적으로 성능 좋다, 잘 만들었다라는 거는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 와우 포인트는 없다. 뭔가 이제 확 임팩트가 있다든지 차별화된 가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네이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이버 서비스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게 다 그랬던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가 뭐 QA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그 기획이나 아니면 테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퀄리티가 다 뽑아져 나오고요. 근데 다만 이게 트렌디하거나 이런 거는 좀 약한 면이 있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에 좀 부합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와 관련해 한 매체의 기사가 굉장히 좀 와닿았어요. 네. 그 뭐 여러 개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 가장 좋았던 기사가 독도는 우리 땅. 네이버 AI는 역시 다르네. 하지만 전문성은 글쎄 라는 그런 기사인데 되게 잘 썼더라고요. 네. 그게 뭐 예를 들면 제주도의 뭐 지명이나 방언은 잘 알아듣고 설명해 준다. 뭐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어느 서비스가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이라고 그쵸. 다들 아시죠? 네. 그걸 이제 누군가 이제 챗GPT에 그런 걸 이제 거짓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정말 챗GPT가 그걸 좀 있는 사실처럼 세종대왕님께서 오피스 작업을 하다가 순간 빡치셔가지고 맥북을 던지셨습니다라고 이렇게. 근데 그걸 물어보니까 그거 사실 웃자고 한 얘기잖아요라고 이렇게 그 클로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독도는 누구 땅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국제법상, 역사상, 지리적 그 요인상 다 우리나라 땅이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정말 챗 GPT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다만 좀 전문성이 있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 뭐 예를 들어 기자분이 이렇게 물어봤던 건 와인에 대한 건데 좀 디테일하게 어떤 브랜드와 어떤 브랜드는 가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냐 이런 거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물어보니까 여기서 좀 허점을 보였다든지 아니면 대충 틀리지 않게 이야기는 해주는데 분량이 너무 낮았다든지 짧았다든지 이런 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몇십 개 쳐봤어요. 근데 30개 하니까 3시간 동안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간 지나고 또 몇십 개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아무래도 제가 좀 잘 아는 거는 벤처나 창업에 대한 거니까 네.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틀린 말은 아닌데 확실히 좀 깊이가 얕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흥미로운 거는 혹시 최용식 아웃스탠딩 대표에 대해 아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의미 있게 얘기를 하는데 대신 나무 위키를 싹 다 긁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작성한 거고요. 나무 위키. 그리고 심재석 바이라인 네트워크 대표에 대해 아니, 안다. 근데 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홍재희 티타임즈 기자에 대해서 아니, 안다고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나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걸 해준 걸 봤을 때 보편성도
그 보편성으로 괜찮다. 네. 근데 다만 좀 디테일이나 뭐 아니면 깊이는 좀 더 이제 고도화될 부분이 있는데 그건 시간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평가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객관적인 여러 뭐 수천 수만 개의 뭐 질을 해본 게 아니고 각자 자기 개인의 관심사에 대해서 한 몇십 개 정도 아니면 뭐 서너 개 정도 해보고 아 이거 좋네 나쁘네 판단하기는 사실 그 객관적인 평가는 아니잖아요. 이건 약간 뭐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좋냐 안 좋냐 이거는 좀 어떤 객관적인 조사 기관이나 아니면 뭐 그런 테스트 질의가 좀 나온 다음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느낌은 아닌데 실제로 전문적이지 않은지는 뭐 우리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제가 또 가진 또 하나의 그냥 저의 평가라기보다 느낌은 좀 보수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보수적인 거죠. 정치 성향이 보수적이라는 게 아니고 몸조심하는 대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논란과 논쟁에 빠지기 싫어하는 네이버 특유의 성격이 좀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예를 들어 제가 그런 질문 해봤거든요. 기독교 비판해줘. 네이버는 종교를 비판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네. 이거는 종교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비판하지 이런 대답하지 않는다라고 나오는데 바드나 챗GPT는 뭐 이런 관점 저런 관점이 비판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을 주더라고요.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을 아예 이제 피하는 건 사실 네이버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 수비적이군요. 그런 약간 보수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수비적이라는 게 더 낫겠네요. 약간 수비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뭐 규제나 아니면 이용자나 한국 서비스에 유독 가혹한 면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나왔다가는 클로바에서 문 클럽을 닫습니다. 닫아야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또 기독교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는 걸 나왔으면 또 앞에서 시위 한참 할 거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이제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점은 좀 약간 아쉬움은 좀 들더라고요. 좀 수비적이라는 게 말씀을 주신 건데 그렇게 되면은 원래 LLM 쓸 때 LLM 중에 이제 채팅 서비스 할 때 제일 약점으로 꼽히는 게 거짓말이잖아요. 할루시네이션. 네. 그러면은 클로바에서는 그 할루시네이션 면에서는 확실히 좀 나은 겁니까? 일단 뭐 네이버 측 주장에 따르면 챗 GPT와 비교해서 한국어 관련 DB를 한 6,500배 많게 수집을 하고 가공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네이버 서비스에 기반한 것이죠. 뭐 굉장히 많잖아요. 뭐 뉴스도 있고 카페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독보적인 DB를 가지고 있을 테니까 분명히 그거는 데이터는 많았겠다. 그 맞겠다. 6,500배까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실히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 출처에 굉장히 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좀 불확실한 출처 혹은 신뢰도가 낮은 출처는 좀 배제하고 아닌 거는 이제 보강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우위를 줘가지고 그래서 그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기술이 굉장히 핵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핵심 기술을 탑재했을 때 전후를 비교를 해보니까 한 72%가량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계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보니까 확실히 다들 할루시네이션 이슈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요게 너무 많은 리소스를 썼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이것이 전반적으로 좀 퀄리티를 저하시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유를 들자면 뭐 챗 GPT는 척척 박사인 거죠. 이제 맞는 말도 청산 유수지만 틀린 말도 굉장히 청산 유수인 거예요. 근데 클로바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왠지 좀 거짓말 못한 중학생이랄까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할루시네이션 이슈는 뭐 네이버 주장도 그렇고 뭐 제 생각도 그렇고 업계 관계자들 이야기를 모았을 때 어느 정도 해소한 게 맞다. 근데 이게 퀄리티 향상으로 100% 이어지는지는 그건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스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플러그인 기능인 건데 요새 여러분들 챗GPT 잘 안 써보셨죠? 왜냐면 이게 몇 달 전에 하시다가 할 게 없으니까 잘 안 써보셨을 텐데 제가 지난달쯤에 결제해서 다시 해봤어요. 플러그인이 나왔길래 플러그인 이렇게 해봤는데 확실히 못하던 거를 할 수 있는 거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대신에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직 해주는 거는 아니었고 플러그인 수준이 엄청 높지는 않아서 좀 안타까운 거는 다 외국 서비스들 뭐 오픈 테이블이 붙어 있다던가 이제 그런 게 붙어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할 수 있는 게 클로바엑스의 스킬 기능이다라고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요 스킬 기능 현재는 지금 쇼핑이랑 여행만 적용이 됐잖아요. 적용된 거는. 예. 요 스킬이 이제 앞으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스킬이 이제 먼저 뭐냐고 정의를 내리면 일종의 이 플랫폼 클로바 X라는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챗GPT에도 플러그인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플러그인이 있다는 건 우리가 그 각 업체들이 챗GPT 안으로 데이터를 던져서 챗GPT가 그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공부할 학습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는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름이 이제 플러그인이 아니고 스킬이죠. 일종의 앱들이에요. 그리고 외부의 앱들이 클로바 X 안으로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은 7개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대요. 뭐 보면은 이제 컬리, 뭐 캐치 테이블, 소카, 야놀자, 폴라리스 오피스, 배민, 울트라 말파 요 정도가 이제 스킬을 넣는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앱이라고 했잖아요. 아직 앱스토어라 하면은 개방되어 있다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까지 갈지 안 갈지는 아직 의사결정은 안 됐고 지금은 일단 하나하나 제휴를 맺어서 스킬들 확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또 이것도 이제 특정 업체만 제휴를 맺으면 배민하고만 제휴를 맺으면 요기요가 공정거래 아니잖아 라고 혹시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이버는 그런 점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네이버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해야 되나? 아니면 아마 특정 회사만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쩌면 개방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하면 또 위험한 게 예전에도 네이버든 카카오든 그 안에서 뭐 선정성이라던가 네. 잘못된 정보가 오가면은 그 포털 회사가 책임을 지잖아요. 네. 막 욕을 먹잖아요. 일단 기자들이 기사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걸 앱스토어처럼 확 열어주면 그 대답이 클로바 X에서 나갈 텐데 네. 그럼 결국은 또 네이버가 그렇죠.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이 우려되니까 이제 제휴로 가는 거고 네. 또 우려되는 점은 같은 종류의 앱들이 여러 개 들어왔다, 스킬이 여러 개 들어왔다, 그럼 답을 누구 걸로 통해서 내보낼 것이냐. 그것도 이제 네이버가 선택을 하면 그것도 이제 공정거래가 아니다라고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이용자가 나는 이 스킬에서 답을 줘라고 이제 선택을 하려면 이용자 일일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귀찮음이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복잡함은 좀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라면 참 깝깝하겠네요 진짜.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이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보니까 눈치 봐야 될 것도 많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스킬에 필요한 이유는 네. 이게 우리 LLM은 사전 학습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 학습되지 않은 정보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챗GPT 처음 나왔을 때 2021년까지만 학습이 됐기 때문에 현재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던 네.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당장 벌어지고 있는 뭐 예를 오늘 날씨 어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 기상청이 스킬로 들어간다 그러면 기상청 데이터랑 클로바엑스가 연동이 되면 지금 뭐 비가 온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이 생성 AI 그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스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많이 보강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쇼핑이나 여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좀 버티컬한 영역이고 니즈라든지 뭐 이런 게 딱 뭐랄까 어쨌든 일반적인 이용자와 굉장히 좀 다른데 이런 스킬을 이용하게 되면 그쪽에 있어서 좀 더 뭐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잘 확보하게 되면서 전문성도 올라가고 그리고 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스킬을 계속 보강할 거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런 점도 있어요. 이게 학습은 공개된 데이터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각 어떤 뭐 앱스타나 뭐 서비스사들이 자신만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배민 가면 거기 있는 메뉴 정보 이런 거는 뭐 대중에게 공개 안 된 것도 많잖아요. 온라인상에. 그러니까 이런 생성 모델에서는 학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들의 데이터를 내가 답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스킬 같은 거와 연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게 지금 클로바엑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충 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챗GPT 플러그인을 쓰셨으면은 아실 것 같은데 안 해보신 분들은 좀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배민을 네. 스킬로 쓰게 되면은 이 배민에 그냥 쓸 때랑 배민 앱을 쓸 때랑 클로바엑스 거쳐서 갈 때랑 뭐 어떤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UX가 기본적으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차세대 플랫폼이 이런 LLM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채팅 대화가 모든 그 UX의 기본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배민 그러면 배민 앱을 열고 뭐 검색해서 메뉴 클릭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예를 들어 채팅 앱에서
내가 지난주에 먹었던 짜장면 다시 시켜줘. 그러면 그냥 그대로 배달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냥 말을 통해서 대화하듯이 하면은 네. 그게 이제 주문까지 다 네, 들어가고 그렇죠. 편할 수도 있고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도 그러니까 있고. 이런 대화가 정말 그렇게 훌륭한 인터페이스인지는 그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의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는 네. 말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컴퓨터와 우리가 대화할 때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게 정말 편할 것인가는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 음성 스피커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에어팟이나 이런 거랑 붙으면 더 편할 수는 있겠네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음성 인식 기술을 많이 쓰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이렇게 회식하다가도 뭐 그게 뭐였더라? 그럼 나는 그렇게 오케이 구글 이렇게 해가지고 하거든요. 진짜요? 그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아니 중국에서는 원래 예전부터 이거 치는 거보다는 이렇게 녹음해서 보내고 이거 메신저에서 많이 쓴다고 네, 하잖아요. 그쪽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조용히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뭐 오케이 구글 이런 이상한 사람인가 이런 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마 일본이나 중국은 입력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알파벳으로 치고 한자로 변환하는 이런 작업 때문에 이게 컴퓨터가 더 불편할 수 있고 우리는 근데 이 세종대왕님이 훌륭한 문자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게 영어로 입력하는 거랑 똑같이 그냥 쓸 수 있기 때문에 편하죠. 스킬을 한번 보면요, 앞으로는 요 AI 기능이 붙어서 조금 더 개인화되고 이렇게 추천해주는 뭐 그런 스킬들이 앞으로 추가될 거다 이런 게 아마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스킬이 앞으로 어떤 기능들을 우리한테 이제 줄지 그 여쭤봐도 될까요? 그 말씀하신 거는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스킬 기능이 있으면 이게 더 많이 이렇게 사람들이 구매 액션으로 이어지고 뭐 세일즈가 더 많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니까 일단 제가 써봤는데 의외로 세일즈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구매로 이어지는 액션을 유도를 안 해요. 그게 보면 뭐 심지어 제가 뭐 삼성 노트북 제일 싼 걸로 추천해줘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추천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네이버 쇼핑 URL 쿠팡 큐 그것도 뭐 구체적인 URL도 아니고 그냥 메인 페이지로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왜 하신 거죠? 라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네, 물어보니까 왜 굳이 하신 거죠? 라고 하니까 근데 지금은 이게 DB 확보라든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킬을 쓰는 거지 이게 뭐랄까 더 많은 구매를 유도한다든지 액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그런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뭐 지금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그 쇼핑에서 흥미로운 기능을 좀 내놨어요. 뭐냐면 이용자의 이제 개인에 맞춰서 그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그 맞춤형 블록이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과거에 비비크림을 샀는데 비비크림을 또 이렇게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 과거에 이제 제가 샀던 걸 추천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추천형 블록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비비크림을 딱 검색을 하면 비비크림 말고도 뭐 이렇게 왁싱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데기라든지 이런 거 하면 더 예뻐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추천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내놓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무서운 게 이런 걸 계속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핏 생각했을 때 뭐 인공지능 서비스 하면 뭔가 이제 좀 이쁘지만 별거 없는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 그렇거든요. 게임 쪽에서는 이미 이게 굉장히 많이 파워풀한 그런 솔루션이 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경우 클래시 오브 클랜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오랫동안 접속을 안 하다가 들어오면 액션을 유도하는 걸 보여줘요. 뭐 예를 들면 오랜만에 들어오면 뭐 갑자기 저한테 아이템을 막 준다든지 그리고 제가 결제를 하려고 하다 보면 갑자기 더 큰 결제를 유도한 듯한 그런 창이 뜬다든지 뭐 이런 게 하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게임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용자들을 일종의 그 매트릭스처럼 보고 굉장히 많은 그런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매출 극대화한 쪽으로 페이지 구성을 한다든지 액션 유도를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게임 쪽이 이런 게 완전히 안착이 됐어요. 그래서 커머스라든지 다른 영역도 그렇게 인공지능이 이렇게 들어가서 매출 향상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도입되진 않았는데 네이버가 공격적으로 그런 걸 하진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갈 거다라는 거는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게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이버에서는. 근데 이 새로운 플랫폼이 정말 차세대 완전히 기존의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플랫폼이 되려면 그 플랫폼에 킬러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가. 예를 들어 우리 전 국민이 다 스마트폰으로 바꾸게 만드는 이유는 카카오톡 때문이었거든요. 반드시 꼭 쓰고 싶은 서비스가 있어야 거길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킬러 서비스가 뭔지 뭐 쇼핑이니 여행이니 이런 지금 이거 아닐까 저거 아닐까를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반드시 저걸 쓰고 싶다라는 거 생각되는 킬러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애니팡 나오고 카카오톡 나와야 네, 그때부터 그렇죠. 이제 네. 가는 건데 아직 안 나왔고 그거 하겠다고 지금 다들. 네, 근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죠. 우리 3G 폰 처음 나올 때 네. 이 영상 통화가 킬러가 될 것이다. 근데 광고에서 다 영상 통화 광고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영상 통화 안 쓰잖아요, 사람들.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아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나오면 진짜 바람 타고 모바일로 가는 거고 네. 모바일처럼 가는 네. 거고 안 나오면 메타버스처럼 가게 되는 그렇죠. 거고. 엄청 큰 이 갈림길이군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만약 잘 된다면 이게 네이버로서는 이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사적으로 달려드는 그렇죠. 걸 텐데 진짜로 잘 돼버리면 네. 예전에 아마 심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LLM이 나왔을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을 회사들이 검색 회사들이다. 네. 이 온라인 검색 회사들. 네이버는 그러면 네이버 광고 수익이 여전히 제일 많은 포션일 텐데 네. 이게 이쪽으로 가버리는 광고 영업에 있어서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처음에 입력할 때랑 결과 나올 때 외에는 광고 띄울 때도 없고 약간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악영향을 주는 건 아닐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이버의 핵심 수익 모델은 여전히 검색 광고예요. 검색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 메뉴에 광고를 보여주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더 이상 여러 가지 문서를 보여주지 않고 정답만 보여준다. 그러면 검색 광고가 타격을 받을 수 있죠. 더 이상 사람들이 이것저것 눌러볼 필요가 없이 그냥 그거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정말 그렇게까지 구현이 될 것이냐? 뭐 당장은 절대 되지 않을 거고 만약에 구현된다고 해도 한참 뒤에 얘기일 테고 당장은 검색 광고는 유지될 거기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검색 광고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 광고라는 건 두 가지 포인트로 하는 거거든요. 가격이 두 번째로 비싼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의 검색 니즈와 맞는 상품인가 이 두 개 가지고 검색 광고에서 메뉴에 보여주는 건데 사람들이 검색 니즈에 맞는가를 판단할 때는 이 AI가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러면 이걸 잘 판단했다면 사람들이 검색 광고를 누르는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오히려 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PC에서 모바일 전환했을 때 그런 우려가 있었어요. 왜냐면 모바일 너무 작잖아요. 네. PC에서는 예를 들면 네이버의 검색 광고가 아마 파워링크일 거예요. 네. 파워링크가 뭐 한 30개까지 띄울 수 있거든요. 물론 이 15개만 노출되긴 하는데 몇십 개까지 띄울 수가 있어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3개, 한 5개만 봐도 이제 눈 아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다들 그 잠식 효과를 굉장히 우려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안 그렇거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전체 체류 시간이 높아졌어요. 이용자 수랑. PC만 썼을 때는 한 MAU가 2,000 몇백만 명이었다면 이게 모바일이 포함되면서 물론 이게 잠식 효과가 있었겠지만 이게 1.5배에서 2배 정도의 시간을 이용자 수나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런 뭐랄까 참여자 수가 늘어났고요. 저희 자체가 커진 거고요. 그렇죠. 파이 자체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인터넷을 하고 있잖아요. 체감을 못할 뿐이지. 두 번째는 타겟팅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냥 PC에만 딱 보여주면 뭐 그거 보고 들어가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약간 허들이 있고 그리고 그 자체로 약간 어색해 보이는 게 있는데 모바일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제 기술 혁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랄까 네이티브하게 좀 보이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결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예인 우리가 이걸 확실하게 실감할 수 있는 게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 엄청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그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는데 그게 보면 어떻게 이 모바일 안에 그게 다 들어갈까 싶은데 굉장히 이제 효율도 높이고 그리고 이용자 시간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이 정말 뭐 조단위 그런 시장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도 전 비슷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이용 시간은 더 늘어날 거다. 물론 잠식 효과는 좀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효율이나 효과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더 비싼 그런 단가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말 사람들이 뭐 검색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니즈에 맞춰서 궁금한 걸 풀기 위함인데 지금은 웹사이트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무슨 현자에게 물어보는데 바로 답변을 주듯이 뭐 도서관에서 책 검색하는 게 아니라 그 노트북 그 가장 싼 거 사려면 뭘 해야 될까요? 라고 할 때 그냥 바로 링크를 줘버리면 사람들은 거기에 정말 많이 돈을 쓸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광고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오히려 뭐 위기일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오히려 파이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체류 시간이 늘어난다. 아무래도 대화를 계속 하니까
평소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검색하고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얘랑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체류 시간이 길다 보면은 얘가 저를 비집고 들어올 틈도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막 쓸데없는 얘기 하고 있었는데 그럴 땐 이런 걸 사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이 더 많아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 정확한 걸 추천해 줄 수 있으면 이게 CPC라고 하잖아요. 클릭당 그쵸. 그 광고료를 받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어 30원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한번 눌렀을 때 페이지에 들어와봤자 살 수 있는 확률이 뭐 100번 들어오면 한 명이라고 치면은, 이거는 적절할 때 딱 치고 들어오니까 한 10명 중에 한 명은 사더라. 그러면은 그 CPC 요금이 클릭당 과금이 10배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겠군요. 미래에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화 맥락상 슬쩍 끼어넣는 거예요. 한참 어디 영화 뭐 재밌는 영화 뭐 얘기하다 갑자기 슬쩍 영화에서 나왔던 캐릭터 상품을 넣는다는 이렇게 막 하지 않을까요? 친데레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예약을 해놨습니다.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광고 스킬도 기존에 있던 것과는 다른 뭔 광고 스킬이 생기겠죠?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투자들을 하는 거군요, 확실히. 저도 챗GPT, 뭐 생성 AI 관련해서 정말 연초부터 많이 다뤘지만 오늘도 두 분이랑 말씀을 나누니까 저는 비즈니스 쪽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또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기자간담회 하고 이런저런 내용 발표할 때 들어보니까 이게 꼭 지금 저희가 상상하는 것처럼 클로버 X에서의 대화, 그 다음에 요 빙체처럼 Q에서 이 검색 광고와의 뭐 결합, 요것만이 아니라 이 하이퍼 클로버 X 자체를 네이버 서비스 뭐 다양한 곳에서 이용할 거다, 이런 발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하이퍼 클로버가 되게 갑자기 나온 그런 게 아니라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음성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음성 합성이라든지, 음성 변환이라든지, 아니면 글자나 이미지를 인식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이미 예전부터 하이퍼 기술을 이용해서, 그 클로바 기술을 이용해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좀 클로바에서 새롭게 좀 밀고 있는 게 클로바4 라이팅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뭐 오피스 작업을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몇 가지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쭈루루 이렇게 문서를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문서만 보고 요약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그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클로바 스튜디오라고 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런 기술이라는 자본이 부족하다 보니까 하이퍼 클로바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네이버가 밀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뉴로 클라우드 포 하이퍼 클로바 X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어 모델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거창하게 모든 걸 다 다룬 게 아니라 굉장히 버티컬하게 좀 나눌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웃스탠딩 같은 경우 정말 창업이라든지 벤처 관련해서 LLM 모델을 만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용자를 더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네이버랑 함께하면 그런 걸 좀 빨리 만들 수 있고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신규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아까 Q 잠깐 여쭤보고 했었는데, 요 Q 관련해 갖고 빙챗 같은 경우는 아까 URL 정도 주는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조금만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Q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네. 요 한간에 들리는 소문이라던가 진짜 실제 모습은 뭐가 좀 다를 건가 혹시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저는 그날 발표해서 사실 뭐 클로바 X나 뭐 하이퍼 클로바 X는 이미 본 거잖아요. 네. 저게 뭐 GPT네, 저게 챗 GPT네, 이렇게. 그러니까 감흥이 크게 없었는데 Q의 모습이 가장 감흥이 있었어요. 오, 저렇게 되면 좀 다르겠다라고 느껴진 게 이 Q거든요. 네. Q는 기본적으로 검색이에요. 검색인데 어떻게 검색하냐? 우리는 지금까지 뭐 검색어를 단어나 키워드를 넣었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 질문하듯이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어에는 지금까지 검색이라는 건 그 단어가 들어간 문서를 추천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이 단어 이 말들을 조합해서 어떠한 질문인지를 파악을 해서 맥락을 파악해서 그 질문에 맞는 답을 찾아오는 건데, 그 문서에 근데 그냥 생성하면 이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니까 검색해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검색해서 문서 하나를 딱 보여줘서 이 문서에 있는 겁니다라고 보여주면 그냥 검색과 큰 경험의 차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예를 들어 거기서 설명한 그 키워드를 보면 네이버의 설명이야 이거는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공기 정화 식물이라고 만약에 이제 그건 뭐냐라고 질문을 넣으면 이거에 딱 맞는 문서는 없을 거예요. 원룸에서 키워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고 공기 정화라는 두 개의 조건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요구하는 두 개의 조건에 딱 맞는 웹문서는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라는 검색을 한번 하고 또 공기 정화하는 식물 하나 검색하고 우리는 평소에 같으면 이렇게 두 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Q가 혼자 해보는 거예요. 원룸에서 키우기 식물 검색 결과의 문서들 몇 개, 그 다음에 공기 정화 식물 뭐 문서 몇 개, 이 문서를 가지고 생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서 안에서 생성을 하니까 할루시네이션은 없고 사람의 검색 니즈는 복합적인 검색 니즈가 한 번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건 기존 검색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 이게 이론대로 된다면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검색 잘하는 것도 능력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거 좀 찾아봐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 맛집을 찾더라도 저희가 같이 맛집 찾더라도 이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누군 되게 빨리 좋은 거 찾아오고 누구는 어디 맛집 자고 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하면 나오겠니? 오빠 건너야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스킬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되고 네. 그냥 생각한 대로 그냥 질문하고 싶은 대로 쭉 넣으면 얘가 그걸 알아서 그렇죠. 최적으로 찾아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거를 검색을 몇 번을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몇 번 검색어를 넣어본다고 하더라고요. Q가. 그리고 거기서 여러 문서들을 찾아놓고 그 안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하는 이런 특징, 기술적인 특징이고 쇼핑 뭐 이런 거 다 붙으면 이제 Q는 스킬처럼 외부 데이터를 붙이는 건 아니고 네. 네이버 내부의 데이터, 쇼핑도 붙이고 이러면 이제 예를 들어 원룸에서 키우기 좋은 반려식물 공기 정화되는 걸로 구매하게 해줘. 그러면 뭐 거기에 3만 원 이하로 3만 원 이하로 구매하게 좀 거기에 이제 상품 추천이 딱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네이버가 밀고 있는 이 쇼핑 쪽에서 진짜로 큰 예를 들어 될 수 있을 것 도움이 같아요.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바드나 빙챗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생성할 때 참조한 문서를 링크로 제시해서 약간 원본 소스를 좀 확인하는 같이 볼 수 정도. 있게 해주는 아주 좀 단순한 기능이었는데 네이버는 그보다 훨씬 고차원된 기능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결과물 아직 안 나와서 실제로 유용할지는 뭐 나와 봐야 알겠지만 요것만큼은 한국형 빙챗은 아닌 거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연내에 통합 검색에 반영된다고 해요. 네이버 통합 검색에. 그러면 통합 검색에 반영된다면 네이버 검색에 지금은 뭐 뷰, 뭐 뉴스, 뭐 동영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한 챕터로 이제 뭐 예를 들어 Q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하반기부터 하이퍼클로바 X가 본격적인 수익화에 나설 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다른 기사들 보면은 오픈 AI도 힘들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진짜로 수익화가 될까라고 좀 의문이 드는데 뭐 어떤 식으로 수익 창출하게 될까요? 일단 뭐 네이버 측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B2C로는 뭐 크게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B2B로 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화를 하지 않은 단계고 10월부터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하이퍼클로바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돈을 벌 거라고 하는데 현재 가장 좀 밀려고 하고 있는 게 제가 앞서 이야기한 뉴로 클라우드 4 하이퍼클로바 X하고 그 다음에 클로바 스튜디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그 LLM 생성 그 구축을 돕고 그 다음에 AI 서비스 구축을 돕는 그런 건데 이쪽을 통해서 뭐 돈을 벌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좀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면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두 개 성공 사례가 나오면 쭉쭉쭉쭉 그 세일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지금 뉴로 클라우드하고 하이퍼 스튜디오를 말씀하셨죠. 클로바 스튜디오를 말했잖아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뉴로 클라우드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서버예요. 결국은 하이퍼 클로바 X가 탑재된 서버 하고 뭐 그 IT 인프라 그거를 클라우드로 쓴다. 뭐 인터넷 연결해서 네이버 서버 네이버 전 데이터 센터에 접속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걸 들고 내 전산실에 넣는다. 그러면은 데이터가 유출될 우려나 이런 거 없이 거기서 그냥 이용하면 된다. 근데 내 서버 쓰듯이 네이버 거를 가져다 쓴다. 이게 이런 식의 접근을 모든 클라우드 회사가 합니다. 모든 클라우드 회사가 은행이나 이런 데서는 그 인터넷에 연결하는 거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부망에다 넣고 이런 걸 다 하는데 네이버는 거기에다가 AI 초거대 모델을 넣는다. 이게 좀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클로바 스튜디오는 클로바 X가 있잖아요. 하이퍼 클로바 X 위에 내 데이터를 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데이터를 부어야 나한테 유용한 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 데이터를 부으면 네이버에서 서버를 사다가 거기에 하이퍼 클로바 X 넣고 거기에 내 데이터 부어서 완전히 나의 맞춤형으로 쓸 수 있다. 뭐 이런 접근인 거죠. 이 LLM 만들었는데 이것까지 끼워서 파는 거 보니까 그 영어 요새 강연들 보면은 그 태블릿 껴주잖아요. 태블릿으로 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까지 네, 넣어서 네. 이제 주는 네,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네. 지금 팔고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좀 어폐가 있는 게 하나가 지금 하이퍼 클로버 X로 클로바 X 그 다음에 Q를 서비스를 하면 이거는 B2C로 나가는 건데 여기 서버 돌리는데 돈이 꽤 많이 나갈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씀을 주신 수익 모델들은 요거랑 관계가 없이 이 아예 LLM 구축 자체를 도와주는 걸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하이퍼 클로바 X나 아니면 Q 같은 경우는 서비스를 많이 사람들이 이용하면 할수록 이게 손해 아닙니까? 네이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손해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바 X 이 사업과 기술 개발을 네이버에서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해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업용 서비스가 돈이 될 것이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플랫폼 전환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플랫폼이 전환되면 그때 되면 이제 거기서 수익화를 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은 B2B로 간다. B2C에서 쓰는 뭐 Q니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비용이죠, 일종의. 이렇게 되면 이 지금 여기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투자하신 분이거나 이러실 경우는 이게 보면은 뭐 이번 발표에서도 네이버에서 뭐 우리 영업이익의 22%를 요 R&D에 다 쏟아 부었어요. 네. AI에 투자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데 B2B 말고 이쪽은 비용이라고 하면 이 그 네이버 수익에 있어서는 좀 부담 아닙니까? 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익이요? 수익이요, 그러니까 이익이요? 뭐 수익이든 이익이든 아무튼 비용이 계속 뭐 나가니까. R&D는 뭐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가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뭐 돈이야 뭐 어떤 그것보다 사실 저는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예, 그 R&D 채용을 위해서. 그게. 근데 플랫폼을 접수하는 비용인 거죠. 예를 들어 카카오톡 처음에 공짜로 광고도 없이 썼는데 그때 이거 공짜로 쓰니까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미래의 어떤 플랫폼을 장악한 이후에 수익 모델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당장 그거에 돈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은 B2B에서 그리고 우리 아마존 그 뭐 재무분석을 해보면 돈은 커머스로 버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AWS 클라우드로 벌잖아요. 네이버도 이쪽 클라우드를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는 정말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네이버가 이 AI를 낸다고 해서 뭐 혼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일단 이 오픈 AI, 그다음에 이제 구글, 요 MS, 요 전 세계의 공세를 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공세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본질은 이게 글로벌화가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이거는 네이버도 알고 있고 사실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그래 뭐 너희들이 이걸 기술 활용해가지고 LLM도 만들어주고 뭐 서비스도 만들어주는가 이해해. 근데 그게 볼륨이 얼마나 되겠어. 우리나라 시장 다 먹는 것도 어렵겠지만 먹는다 하더라도 돈 돼? 뭐 이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저도 얼핏 생각을 했을 때 클라우드는 돈이 돼요. 왜냐면 딱 보이거든요. 기업당 매출 얼마면 몇십억 찍히겠구나 이런 게 보이고 한 몇백 개 만들면 줘 되겠네 이게 보이고 실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이건 얼마나 기업들이 구매할지도 모르는 데다가 무조건 이제 한국에서만 싸워야 되니까 이게 가장 큰 네이버의 리스크인 거죠. 그래서 그게 네이버 측에 이걸 물어보니까 일단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한계다 알고 있는데 근데 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싸워야지만 우리가 승산이 있는 거니까 뭐 모든 언어를 다 개발할 수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인데 다만 네이버의 히스토리를 봤을 때 네이버는 한국 시장에서 단단하게 입지를 다지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라든지 일본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사업 성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 현지 국가들 정부나 아니면 그 기업들과 어느 정도 그런 커넥션이 있었거든요. 공감이 있었어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뭔가 IT 서비스를 만들기엔 버거우니까 그 구글이나
아니면 뭐 아마존, 애플이 아닌 다른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기업과 손을 잡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인공지능에도 그대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국 시장을 이렇게 잘 다지고 나서 그 다음에 적절한 시점에 각 국가별로 진출을 한 다음에 분명히 오픈 AI가 잘 할 수 없는, 구글이 잘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잘 파고 들어가지고 거기서 유의미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걸 일종의 연합군 체제로 이루겠다가 네이버의 입장이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뭐 지금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 뭐 오픈 AI와 직접 경쟁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뭐 경쟁이 기술 경쟁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은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 깔고 가는 거고, 그리고 그 기술이라는 게 사실 트랜스포머 모델에 엔비디아 넣어서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약간의 미세 조정을 통해서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이게 보면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투입하느냐, 뭐 이 정도의 그 경쟁력인 거지. 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의 기술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은 뭐 네이버든 오픈 AI든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어느 정도는 수준에 오를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결국은 이기는 건 누가 더 기술이 좋냐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얼마나 더 편하게 서비스를 만드느냐, 여기 이제 결국은 그 승부가 걸린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픈 AI보다 구글이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이유로 구글은 검색이라는 사용자 접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픈 AI는 사용자 접점이 없다. 그럼 일일이 처음부터 사용자 접점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건 그냥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에다가 사용자 접점을 만드는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이다. 우리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이버는 국내에서는 가장 확고한 사용자 접점을 갖고 있죠. 검색이라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전문 지식을 검색이나 네이버에서 안 해도 대부분 뭐 맛집이니 쇼핑이니 이런 일상 정보들은 다 네이버에서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AI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Q 이런 게 만약에 네이버가 말하는데 그렇게 기본 기술을 가지고 사용자의 경험을 바꿔낸다면, 그러면 그 기술력이 뭐 얼등히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에 비해 네이버가 우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 경험을 훨씬 좋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것도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예전에 허닥이라는 그런 닭가슴살 회사가 네. 거기에 허경환, 개그맨 허경환이 대표였는데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닭가슴살 업체가 3개 있는데 지금 들어가면 난 4위구나. 바로 4위 찍고 시작하는 거네. 근데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면서도 발상의 전환의 마인드고, 실제로 뭐 허닥은 잘 돼가지고 매각이 잘 됐죠. 그래서 지금 네이버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이버는 좀 약간 한마디로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글로벌 기반의 LLM과 로컬 기반의 LLM이 붙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자체 LLM을 갖고 있는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뭐 끼케야 미국, 중국, 그냥 한두 개 국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을 대표해서 네이버가 그걸 만들었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저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멋있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경쟁이 없네 별로.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그 네이버는 수십 년 동안 인공지능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이걸 완성물로 만들었고 평가도 괜찮네.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좀 주가라든지 반응이 좀 일부 좀 냉소적인 반응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 경쟁적인 측면이나 그 시장 진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유의미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싸울 수 있는 무대가 한번 마련이 됐다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계시는. 그리고 참여자가 대단한데요.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좋은데요. 항상 우리는 당하는 거 아니냐, 이번에는 진짜 먹히는 거 아니냐,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데 역으로 시장이 넓어졌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군요. 세계 공략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수성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지금 이게 대단히 변환기이기 때문에 공략이 들어오는 타임이거든요. 그럼 네이버가 이거는 검색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비스잖아요. 그럼 네이버가 수성할 수 있을까? 뭐 그건 좀 봐야 되겠죠. 서비스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잘 되면 파이가 늘어나는 거고, 잘못되면 우리 것도 뺏기는 거고. 네이버 이 하이퍼 클로바이스가 이제 일본에서도 네이버에서 만드니까 일본 서비스도. 그럼 일본어 만약에 잘 되면 일본에도 뭐 라인이란 접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다든지 또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전사적으로
달라붙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아까 대화창에서도 다른 회사 물어보셨는데 지금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는 선빵 때린 거 아닙니까? 일단 서비스로 내보였으니까.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LG, 카카오, 뭐 KT, SKT, 최근에는 NC소프트까지 네. 뭐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쪽들은 지금 이번에 네이버의 발표를 좀 어떻게 보고 계시던가요? 그 자기들끼리는 다 잘 알더라고요. 다 친하고 같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응원하는 그런 기술자들끼리는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비즈니스 전략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KT가 네이버처럼 검색 엔진에 붙여가지고 뭐 Q를 만들어 승부를 걸겠다 이런 건 못하는 거고, KT는 기본적으로 그런 회사들의 특징은 클라우드예요. 똑같이 B2B 서비스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거고, KT는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판매를 하고 아니면 뭐 자기네 콜센터 같은데 적용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고, 대부분의 다 이제 B2B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2B지만 그 분야는 조금씩 네, 다른 그렇죠. 거죠. 네. 근데 본질적으로는 아마 비슷해. 비슷하다. 네. 이제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네. 그러니까 보면 저도 LG 같은 경우는 뭐 전문가 AI, 네. 그다음에 KT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B2B로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B2B 잘하니까. 근데 네이버는 B2C 같은데 아무튼 돈은 B2B에서 벌어야 되고, 네. 카카오도 비슷할 거고요. 결국은 B2B 영업 싸움이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B2B 영업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서로의 클라우드 대결을 아마 하게 될. 지금 구글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팜 같은 거를 이제 클라우드에서 팔잖아요. 그렇게 같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거죠. 이런 IT 쪽이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또 B2G잖아요. 네. 그쪽도 그럼 거기에서도 이제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겁니까? 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 없는 척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규제나 뭐 이런 보안 규제, 글로벌 기업은 따르기 좀 어려운 보안 요건을 만들어 놓고 이 보안 요건 통과한 회사들만 들어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쌓아놓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계 기업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KT나 이런 국내 카카오나 국내 기업들이 그 시장을 노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시장이 확실히 크죠. 크지만 큰 돈은 안 되는. 아, 그래요? 하긴 뭐 다른 IT 업계의 다른 부분들을 봐도 뭐 오피스 제품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데를 봐도 이렇게 빅테크 회사까지 성장은 못하는 것 같고, 이제 단단한 중소기업들 네. 그런 거 많이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이제 작지는 않으니까. 네. 하지만 빅테크까지는 아닌 거고. 네, 공공은 이윤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에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네. 또 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오랜 취재에서 우러나오는 또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한번 클로버엑스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뭐 Q는 뭐고 그다음에 네이버의 강점은 뭐고 이렇게 한번 좀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 한 번에 아마 정리는 안 될 것 같고, 오늘은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한다 정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린 것 같고요. 또 하나하나 서비스가 나오면 또 저희가 또 평가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오늘은 이렇게 이런 거 할 거래요 라고 좀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면 다음번에 아마 굉장히 날카로운 이 비판의 칼날로 들어가지 않을까. 너무 좋아요 이럴지도 모르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정말 두 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AI 관련해서 지금 이 네이버 AI 관련해서는 기사들 찾아보셔도 대동소이해요. 왜냐하면 지금 취재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고 공개된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두 분이 과연 어떤 새로운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까 좀 걱정 많이 했는데, 풍부한 취재로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